빨간펜 목사님. 선거를 앞둔 시점입니다. 지금 전국 각 지역구에는 국회의원 예비 후보들이 바쁜 발걸음으로 이 유권자 저 유권자에게 눈도장을 찍고 있죠. 선거에서는 한두 표도 보통 아쉬운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일주일에도 몇 번씩 모이는 교회는 정치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표밭입니다. 온 교인에게 매주 수십 분 발언권을 갖고 있는 목사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큰 권력을 갖고 있다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진실을 이야기해야 할 책임이 목사님들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빨간펜 목사님, 한국 개신교회 강단, 특히 대형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 이 설교에서 거론하는 역사적 사실, 그리고 현상이 과연 진실에 부합한 것인지 매주 따져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세 편의 설교 짚어보겠습니다. 세덴교회 소강석, 강남 순복음교회 김성광, 임마누엘교회 김국도 목사의 설교를 골라봤습니다. 백성들이 학살당할 때 함께 피 흘리는 교회는 존경받습니다. 엘살바도르 군사 독재 정권에게 암살당한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희망의 예언자 오스카 로메로. 1980년 남미 엘살바도르의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는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서 불의한 세력과 저항하고 싸우다가 미사 도중에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해방신학자 김군수, 그의 번역이 있기에 더욱 값지고 빛나는 책. 스코트 라이트가 쓰고 김군수가 번역한 희망의 예언자 오스카 로메로, 아르테에서 나왔습니다.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탄수화물 덩어리여서 싫다고요? 더 라이스 떡을 모르시나요? 비타민, 무기질까지 담뿍 담아 우리의 건강을 생각했습니다. 더 라이스. 더 라이스.net 02-2605-3644. 서울, 인천, 경기의 신축 빌라, 빌라타임즈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튼실한 사진, 지도 정보에다 현장 답사 서비스, 허위 매물에는 100만원 보상까지. 빌라타임즈를 검색하세요. 오늘 첫 번째 설교는 세덴교회 소강석 목사의 설교입니다. 프랑스의 언론인인 에릭 제무르라는 사람이 프랑스의 자살이라는 책을 썼어요. 지금 프랑스는 이슬람이나 동성애 등의 문제 때문에 자살, 곧 자폭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바로 68 혁명이었다는 것이죠. 68 혁명이 무엇인가? 1968년 3월 20일 낭테르 대학에서 시작된 학생 시위, 그것이 이제 전국으로 확산되었는데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남자 여자 기숙사는 서로 분리를 한다. 그리고 저녁 10시 11시가 되면 절대로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봉기를 든 겁니다. 아니, 남자 기숙사에 좀 여자가 가면 어떠나, 여자 기숙사에 남자가 가면 어떠나, 그래가지고 막 시운동을 하는, 결국 노동자들까지 가세하여 전국을 마비시켰던 대규모 운동이었습니다. 그 캐치프레이즈가 뭐느냐? 금지하는 모든 것은 금지한다.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정치적, 사회적, 성적 금기 등 인간의 삶을 구속하고 있는 모든 굴레들을 다 깨뜨려버리자, 해체해버리자, 이런 도전과 저항운동이 바로 68 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68 혁명의 세대들은 아버지 세대의 지도적 권위를 부정합니다. 기성세대의 전통적인 질서와 가치관을 거부하면서 자기들만의 탈규범적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갔습니다. 자, 이슬람을 포용하자, 또 이민자를 우리는 다 포용하자, 그리고 다른 종교를 포용하자, 자유, 환경, 페미니즘, 이런 비물질적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풍토.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게 굉장히 좋은 혁명인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제무르의 주장에 의하면 이런 68 혁명의 정신적인 기조가 프랑스의 몰락 원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한 신문에서 프랑스에 약 500만 명이 넘는 이슬람 신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추방하지 않으면 이게 프랑스는 끊임없는 대전과 테러로 아마 공멸하게 되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회학자 줄리 파제라는 사람도 68혁명을 주도했던 자들의 삶을 추적하고 조사해보니까 전부 다 약물 중독, 동성애, 그리고 뭡니까? 자살. 그래서 사람들의 삶을 전부 다 파멸로 이끌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68혁명으로 인한 또 하나의 중요한 병폐 현상이 뭔 줄 아세요? 그 유명한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참 여러분, 우리가 이성을 보고 마음이 끌리는 거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아니 제가 좀 잘생겼다고 장로님들이 찾아와가지고 괜찮으라 목사님 좀 곤란해요 여러분요. 당회와 우리 장로들이 저를 이렇게 좋아가지고 목사님 엉덩이 좀 보여주세요. 여기 이러면 교회 말아먹습니다. 말아먹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자분들이 이게 요즘 목사님이 좀 잘생겼어, 이렇게 양복도 딱 껴입는 입고 말이죠. 그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쨌든 남자를 보고 여자를 보고 조금 관심이, 이거 하나님 앞에 동성애 안 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68혁명으로 인해 진짜 이게 뭐냐, 이 동성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동성애 68혁명 때문에 프랑스가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68혁명의 정신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영국까지 흘러갔어요. 그래서 최근에 윌리엄스 변호사가 영국에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요, 한국교회 뭉쳐야 된다, 영국교회도 한 목소리를 못 내가지고 영국교회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낙태 문제가 나왔을 때 교회는 아무 소리도 못했어요. 동성애 문제가 나왔을 때 아무 소리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슬람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무 소리도, 내 교회만 부흥되고 내 교회만 건강하면 된다. 그러다가 결국 이슬람의 샤리아법이 영국에서 통과가 되고요, 이슬람의 문을 열어주고, 그래서 영국은 완전히 지금 추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원래 영국은 위대한 기독교의 나라였습니다. 선교의 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지 않는 위대한 선교의 대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반기독교적인 사상과 공격에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폭삭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어요.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개교주의에 빠졌다는 거요. 내 교회는 문제가 없으니까, 한국에도 이런 양상이 너무나 많아요. 내 교회는 부흥하니까, 내 교회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래서 남의 교회가 카페로 팔리건 이슬람 사원으로 팔리건 절간으로 팔리건 I don't care,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기를 20년 30년 하다가 영국 교회는 완전히 좌초 위기를 맞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의 윌리엄스 변호사가 와가지고 순회 강연을 다녔어요. 뭐라고 강연한 줄 아세요? 한국 교회도 지금 위험의 측면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연합하지 않으면 수십 년 안에 몰락하고 말 것입니다. 영국 교회 전체를 밟아서는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연합운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윌리엄스 주장이 맞습니다. 저는 동성애 퀴어 축제라는 것이요, 저 샌프란시스코나 아니면 시드니 같은 곳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거대한 폭풍처럼 쓰나미처럼 막 그냥 몰려오는 거예요. 옛날에도 동성애는 있었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네로를 비롯하여 로마 황제들 가운데 동성애자가 있었고요, 삼국유사에 보면은 이 세상에 삼국시대 때부터 동성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의 공민왕도, 또 영화의 그 왕의 남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도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동성애가 있었고, 신약시대도 여러분 동성애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요. 자, 그러나 그때는 보편성의 원리, 아니면 동일성의 구조에 그 모든 것들이 흡수가 되어서 쪽을 못 썼어요. 동성애, 이걸 어떻게 주장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후기 구조주의 시대에 와서 개인의 차이를 강조하다 보니까 보편성이나 동일성을 해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따위가 뭐요? 우리는 우리식으로 사는 거지. 전통적인 가치나 구조, 통념 이런 것들을 다 해체시켜버립니다. 개인마다 욕구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걸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욕구를 따라 살고 욕구를 따라 사는 자유의 권리와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욕구를 뭐가 규제하느냐? 사회적인 통념, 규범, 윤리, 도덕, 법률 이런 것들이 자꾸 말이야 제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깨뜨려야 되는데, 이러한 사조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느냐? 포스트 모던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런 사조에 뭘 갖다가 붙였느냐? 프로이드의 심리학을 교묘하게 갖다가 붙입니다.
프로이드에 의하면은 사람에게는 다 잠재된 욕구가 있어요. 이 리비도라고 하는 잠재적 욕구가 있는데 욕구를 발산시키고 충족시키며 살게 되면 누구나 개인이 행복하고 행복한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습니까? 아주 아름다운 행복한 사회를 이룬다는 거요. 바로 이것이 네오막시즘이라는 이론으로 포장이 되었어요. 네오막시즘, 신공산주의란 말입니다. 이 포장이 되어서 바로 젊은이들에게 다가갑니다. 특별히 구라파 젊은이들에게. 사실 이 마르크스주의, 막시즘이라고 하죠. 이 공산주의 사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매혹적으로 다가갔습니까? 구조주의 때만 해도요, 사람들은 역사의 발전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언제나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또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큰 교회와 작은 교회, 다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있으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막시즘은 역사 발전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하여 부르주아를 무너뜨리고 지배계급도 없고 피지배계급도 없고 부자도 없고 가난뱅이도 없고 다 똑같이 균등하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근대에 막시즘에 미쳐가지고 세상의 노동자들이 말이요, 프롤레타리아 계급들이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그냥 뿅 간 거지요. 그래서 세계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공산주의 사상이 다 세계를 지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그런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스탈린도 망했고 레닌도 망했으며 모태통도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공산국가일수록 얼마나 권력의 암투가 심하고 지배계급 간의 피보복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동구권 전부 다 공산주의 다 망했습니다. 중국이 이 사실을 깨닫고 뒤늦게 시장경제를 선택했어요. 그 등소평이라는 분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지요. 그러자 구라파 젊은이들에게 막시즘은 더 이상 매력이 없어요.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별 볼 일 없어. 그래서 후기 구조주의가 등장하면서 젊은이들에게 네오막시즘이라는 상품으로 딱 아주 출연을 하게 되고 전시를 하게 된 거예요. 네오막시즘을 주장한 사람이 빌헤름 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마르크스주의와 프로이드 심리학을 아주 교묘하게 접목을 시킨 사람이요. 원래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입니다. 이 사회주의자요. 근데 프로이드 심리학을 여기에 교묘하게 딱 그냥 접목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가 심리학을 공부했으니까 근로자들을 요즘 인권 변호사처럼 근로자들에게 정신 치유를 해주고 상담을 해줬어요. 그러다가 발견한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좁은 국민주택, 우리로 말하면 조그마한 주공 아파트라든지 시형 아파트가 있었잖아요. 이런 데서 사는 이 노동자들이 굉장히 신경증이나 노이로제에 많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성적인 억압을 당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작은 집에서 부모님 모시고 애새끼들은 말이요, 근로자들이 또 많이 낳잖아요. 막 우글우글우글 낳다 보니까 부부간에 원만한 성생활을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주 막 리비도가 억압되어 있고 그냥 성적인 욕구가 억압이 되어 있어요. 그때 그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다. 사람은 성적 욕구를 잘 풀어줘야 된다. 누구나 평등하게 성적 욕구는 다 발산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에 의해서 오르가즘이란 말이 처음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하면 어떻게든지 남자는 오르곤을 느껴야 돼. 남자도 절정을 느끼고 여자도 오르가즘을 느껴야 삶이 활력 있고 행복하고 그냥 아주 바이탈한 삶을 산다는 거요. 액티비티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아름다운 세상 신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요? 네오막시즘입니다. 그래서 그는 뭘 주장했느냐? 성정치를 주장합니다. 정치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정치, 인간의 삶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정치가 아닌가? 그래서 맺힌 것을 풀어주고 말이죠. 그렇다면 인간에게 뭐부터 풀어줘야 되느냐? 성적인 억압부터 풀어줘야 된다. 제한받고 있는 성적인 문제부터 해방시켜줘야 된다. 이게 뭐냐? 그가 주장한 성정치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성정치를 하려는데 뭐가 제약을 하느냐? 이 사회 구조가 억압을 시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윤리나 규범, 보편적인 가치, 법률, 종교 말이요. 이런 것들이 막 인간의 성적인 욕구를 억압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인 욕구가 억압되면 사람들은 불행하게 되고 자꾸 말이요. 어떻게 되느냐? 파괴적인 사람으로
변질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욕구를 잘 발산시켜주고 자유롭게 분출할 때, 야, 개인도 행복하고 이 세상에 아름다운 세상이 오게 된 것이라는 거, 이게 뭐냐? 네오막시즘에, 여러분 이게 동의하시나요? 얼른 들으면 그럴 것 같지만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런데 이걸 가장 억압하는 구조가 뭐냐?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이따 이놈이 가정 울타리 굴레 때문에 성적 욕구를 제대로 발산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가정은 꼭 한 남자의 아내가 되고 한 여자의 남편이 돼야 되느냐 이거요.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남녀가 만나 서로 사랑하고 결혼해야 보편적인 가정을 이루는 통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남자끼리도 또 여자끼리도 맘맞으면 살면 이게 가정 아니냐 이거요. 두 번째 구조는 뭐냐? 학교라는 겁니다. 이 학교에서요, 착하게 살아라, 또 선하게 살아라. 이 학교에서 말이요, 그리고 항상 아직까지는 학교에서 이 동성애 교육을 하지 않아요. 이성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이 학교도 문제예요.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 또 하나, 종교입니다. 종교 중에서도 이게 뭐요? 교회. 가늠하지 마라 말이야. 가정을 지켜야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사회가 건강한다. 더더구나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 이게 원수라니까요. 그래서 네오막시즘은 성정치 이론을 통해서 가정의 고정관념부터 깨뜨리는 일을 합니다. 한 남자는 한 여자에게 구속될 필요가 없고 한 여자도 한 남자에게 제한받을 필요가 없다는, 성은 자유로운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 구라파 젊은 애들에게 얼마나 환상적이요, 이런 얘기를 해도 좋으려고 하는 사람은 진짜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요. 게다가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이루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성끼리도 얼마든지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어느 진보 정당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께서 생활 동반자법을 입법하려고 했어요, 세상에. 남자끼리든 여자끼리든 함께 살면 가족으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도대체 여러분, 이게 우리 신성으로 돌아가자는 겁니까?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왜 이런 흐름이 우리나라에 폭풍처럼 쓰나미처럼 몰려오는가? 이유는 하나요. 여러분, 사회는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고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나는 내 안에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사상적 흐름을 그냥 여과시키자고 그대로 받아들여버려요. 무조건 받아들여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전통 교육부터 공격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성의 규범과 구조에서 해방을 하도록 충동질하고 막 선동을 합니다. 진보적인 교사들을 통해서. 그래서 지방자치제에서는 말이죠, 학생들의 인권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말이요, 다 이게 뭐요? 이런 성정치와 네오막시즘의 흐름의 연속에 흡수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성정치를 주장한 빌레롬 라이의 이 성장 배경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는 어린 시절에 그의 어머니가 가정교사와 간통을 하는 목격을 탁 합니다. 그리고 이놈 자식이 좀 입을 다물 일이지 아빠한테 또 일러바쳐 버렸어요. 그래, 아빠하고 엄마하고 엄청나게 싸움하다가 엄마는 자살을 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라이는 그때부터 성욕을 억제하는 제도나 문화에 반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욕이라는 건 무제한으로 발산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성해방 이론을 구축하게 되고, 이런 동기에서 성정치가 나오며, 이 성정치는 네오막시즘의 하나의 어떤 다 그냥 이론이 되어가지고 지금 젊은이들을 꼬여가고 있다는 사실. 바로 이런 네오막시즘의 안목으로 볼 때 그들의 가장 큰 원소가 뭔지 알았어요? 교회입니다, 교회. 아니, 불교도 뭐 시대적인 추세니까 그거 뭐 인정하자. 여러분, 가톨릭의 교황께서도 말이요, 뭐 동성애 지지 발언을 하니까 이게 다 현대인들한테는 막 굉장히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세상 망쳐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양심을 가져야 돼, 양심을 가져. 그리고 그러니까 교회만 반대하거든요. 교회가 동성애 반대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막 무너뜨리려고 건수만 있으면 교회를 공격하고, 대형교회 목회자들. 그래서 제가 지금 얼마나 조심을, 걸음 걸어가는 것도 옛날에는 막 이렇게 걸어갔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냥 조심스럽게. 왜요? 제가 안 잡히려고 제가 얼마나 조심하며 살아가는 줄 아세요?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그 정서와 이러한 그 흐름이요, 특별히 한국의 막 쓰나미처럼, 왜? 한국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실 목사님들 또 뭐 대형교회가 좀 잘못한 부분도 뭐 없지 않아 있겠죠. 사람이 뭐 그러면은 뭐 아니 누가 잘합니까? 이 세상에 다 이 세상에 의인은 넘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아마 뒤캐면 조금 꼴인데 있을지 몰라. 아직은 없습니다, 여러분요. 예? 그렇지만 그런데 그런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왜 없겠습니까마는 이런 흐름 때문에 한국교회가 미움을 받고 진보와 좌파와 그리고 젊은이들로부터 등돌림을 받는 이러한 대세라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파도가 치는 것은 현상이라면 바람은 동력이나 동인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불교와 가톨릭의 그 지도자들께서도 이 파도의 현상만 보는 거예요. 인권이라고 하는 거대한 쓰나미 요것만 볼 줄 알지 인권의 탈을 쓰고 거기에 감춰져 있는 이 추악한 정체, 이 본질, 바람, 이걸 제가 볼 때는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소강석 목사는 현재 한국 개신교회에서 동성애 반대운동 선봉에 서고 있는 인물인데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한국 개신교회에서 반공보다 더 먹히는 것이 동성애 반대입니다. 사실 성경 여러 구절에서 동성애를 금기시하는 내용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성서 구절 중에는 남자 주인이 남자 어린 노예를 성적으로 착취하지 말라 이런 언급인데 후대에서 모든 동성애를 금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곡해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동성애 문제는 오늘 다루지 않겠습니다. 소강석 목사는 동성애를 반대한다면서 프랑스 68혁명을 매도하고요. 성적 소수자를 신공산주의 즉 네오막시즘으로 묶는가 하면 학생 인권 조례 등도 역시 기성 질서와 규범을 파괴하는 것이며 이 모든 것은 교회를 파괴하려는 음모 속에서 진행된다는 식의 상상의 나라를 펴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주장은 뭐 그렇다 치겠습니다. 개인의 의견이니까요. 자, 그러나 사실과 다른 부분 몇 가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소강석 목사는 디테일에서 항상 악의적인 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서서 에릭 제무르가 출간한 책 프랑스의 자살을 언급했는데요. 저도 아직 이 책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소강석 목사 역시 이 책을 직접 읽고 자신의 견해를 펼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책을 소개한 내용, 설교 중에 소개한 내용은 조선일보 2014년 12월 27일자 파리 특파원발 기사를 거의 그대로 읽다시피 했습니다. 에릭 제무르는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 논설위원 출신의 언론인인데요. 우파 논객으로 분류됩니다. 이 사람의 주장은 이민자와 다른 종교를 포용하고 자유, 환경, 페미니즘 등 비물질적인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68혁명 때문에 이슬람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들어와서 이 땅에서 테러와 범죄를 일삼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68혁명이 프랑스를 망쳐놓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에릭 제무르의 주된 비판 지점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모슬렘 등 다른 민족 이민자의 허용에 집중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소강석 목사는 이 에릭 제무르의 주장을 옮겨오면서 동성애 비판의 논거로 활용합니다. 68혁명은 아버지 세대의 전통 규범을 거부하는 것이다. 동성애의 출발점이 된 68혁명. 너는 딴 이유로 욕하지만은 네가 욕하는 김에 나도 같이 한번 욕해보자. 이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앞권은 이 지점입니다. 조선일보 기자가 사회학자 쥘리 파지는 68혁명 참가자들의 이후의 삶을 추적한 최근 저서에서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자살, 약물 중독 등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자살, 약물 중독 등에 빠졌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소강석 목사는 설교 시간에 멋대로 비틀어버립니다. 사회학자 쥘리 파지는 68혁명 참가자들이 전부 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자살, 약물 중독 등에 빠졌다 이렇게 말입니다. 전부 다 자살, 약물 중독에 빠졌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더니 뒤에 가서는 68혁명이 프랑스를 몰락시켰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아니, 프랑스가 언제 몰락했습니까?
미처 모르는 사이에 몰락했나요? 유럽 매체가 발표한 국가 경쟁력, 경제 파이 크기, 군사력, 기술력 등 이런 국력으로 순위를 매겼는데 세계 국력 2014년 순위에서 세계 3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중국 다음으로 프랑스입니다. 어딜 봐서 프랑스가 몰락했다는 얘기인지 말을 함부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68혁명은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자 이런 취지고요. 거기는 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성애에 대한 포용의 메시지도 역시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68혁명이란 무엇인가? 60년대 말에 유럽과 미국에서는 기성세대와 신세대 사이에 거대한 단절선이 형성됩니다.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이룬 기성세대와 물질적 풍요 속에서 성장한 신세대 사이에 갈등이 빚어진 것이죠. 68혁명은 남편의 서명 없이는 은행 구자도 개설할 수 없었던 여성차별, 또 교수와 학생 사이의 억압적인 관계, 인종차별 같은 권위주의적 인간관계를 평등한 수평관계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늙은이들이 결정하고 젊은이들이 동원되는, 그래서 서로 죽이는 이런 전쟁에 대한 넌더리를 냈던 것이죠. 젊은이들의 이런 불만이 차곡차곡 누적돼 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숙사에 이성 출입을 허용하지 않은 것, 이런 것이 계기가 돼서 68혁명이 촉발된 것이죠. 자, 근데 소강성 목사 주장을 보면 마치 기숙사에 이성 출입을 못하게 한 것, 이것이 사태의 본질인 양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숙사 문제만이 이유였다면은, 즉 한때의 불장난이었다면은 이 혁명이 프랑스뿐 아니라 전 유럽, 미국까지 번지는 청년 저항 현상으로 번지지는 않았겠지요. 그리고 68혁명이 역사에 기록되지는 않았겠지요. 소강성 목사는 뒷부분에 보편성, 동일성의 원리를 부정한 후기 구조주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설명하다 보면은 시간이 길어져서 그런데 하나만 교정해 보겠습니다. 비렐름 라이히, 이 사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 촉망받는 정신분석가면서 열혈 공산주의자 맞습니다. 비렐름 라이히는 모든 정신적 문제의 근원이 성적 욕구에서 비롯됐다 라고 전제하더니 모든 노동자들에게 피임, 낙태, 출산을 주제로 한 급진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실제 성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성적 해방을 주장했던 것이죠. 공산주의자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비렐름 라이히는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왕따를 당했습니다. 또라이 취급을 받은 것이죠. 공산주의와 무관한 사람이 된 겁니다. 나중에 개방적인 성적 담론이 마음에 안 들어도 또 이런 주장을 펼친 라이히를 공산주의와 엮으면 교인들에 대한 성적 억압 또 성적 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라이히를 공산주의와 엮은 것은 아닐까요? 소강성 목사는 지금의 성적 소수자의 인권 옹호 캠페인, 이 캠페인 배후에 불순한 세력이 있다. 그들은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흔들리겠습니까? 소강성 목사는 교회가 지금 아주 잘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런 언급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성이 아닙니다. 교회가 상식을 가진 시민과 청년들의 도전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맥락, 이 맥락은 알려하지 않고 교회를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된다면, 교회를 비판하는 세력을 모두 반기독교 세력이라고 단정한다면은 세상은 점점 더 교회와 거리를 두게 될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재미있는 쇼핑몰, 그런데 실생활에 굉장히 유용한 쇼핑몰, 재미월드입니다. 어떤 제품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검색창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재미월드.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지금 여러분께서는 빨간펜 목사님을 듣고 계십니다. 조작된 감동과 왜곡하는 은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기만 할 뿐입니다. 허구가 아닌 실상 그대로를 증거하고 변론하는 한국교회 설교 문화를 꿈꿉니다. 진실한 복음의 세상, 빨간펜 목사님이 그려가겠습니다. 이번엔 조용기 목사의 처남인 김성광 강남 순복음교회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알았던 사실인데, 저 세문안교회 이인수 장로님이란 분이 계세요.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은 보통 장로님이 아니야. 장로라고 다 똑같은 줄 알아요? 권사라고 다 똑같은 줄 알아요? 집사라고 다 똑같은 줄 알아요? 달라요. 이인수 장로님은 어떤 장로님이냐? 성경 백독. 성경 백독한 장로님이래요. 성경 백독한 장로님이니까, 성경 백독하니까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 듣고 나서 나도 성경 백독 한번 해보겠다. 아니면 1독이라도 한번 해봐요. 10독이라도 한번 해봐요. 백독하면 기적이 나타났는데 이분이 간증을 했어요. 이분은 진짜 자기가 성경 백독을 했대요. 그래서 기사를 보니까 1961년 5.19 혁명, 그때 반혁명 분자라고 오인돼서 오해받아서 체포돼. 갑자기 누가 고소 고발하고 했는지 갑자기 원인도 모르게 체포됐어. 가진 고문을 다 당해. 반혁명 분자, 사형 선고, 복역을 탁 해서 감옥 갔대요. 요즘 같은 감옥이 아니라 그 당시 사과상자 감옥이래요. 사과깨짝 감옥이 갔대요. 사과깨짝에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오줌똥 다 싸는 거예요. 주는 대로 먹고 사과깨짝에 조그만 데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 선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딱 하나 갖고 들어간 게 성경. 성경. 움직일 수도 없고 운동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쪼그리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감사치 못했습니다. 올바로 살지 못해. 그래서 그 사과의 짝 속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 50독을 하니까 사형 선고에서 무기징역 받기더래요. 70독을 하니까 15년형 감형이 되고, 100독 하니까 석방, 100독 하니까 석방. 박수를 치려면 화끈하게 치고 안 치려면 아치니. 사형 선고 받았는데 100독 하니까 혐의가 다 벗어지고 사과깨짝에서 나와가지고 감옥에 있어서 100독 하니까 석방, 100독 하니까 석방돼서 사업을 하기 시작했다. 조그맣게 사업.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안 성공했을까요? 부자일까요? 가난할까요? 성경 100독 하니까 기적이 나타나. 한번 해볼 거요? 안 해볼 거요? 우리 장로님들, 장로님 100독이면 집사님은 몇 독 해야 돼? 권사님은 몇 독 해야 돼? 대개 이 불평 원망 많고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사고치는 사람들 보면 다 성경 안 읽은 사람, 남을 해코지하는 사람, 남의 돈 떼먹는 사람, 남한테 피해치면서 집사장로 하는 사람, 권사하는 사람, 갯돈 떼먹고 도망가는 권사님들 성경 안 읽는 사람.
사고치는 사람 다 그래. 대형교회 목사들 고소고발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탐욕에 빠진 목사들 성경 안 읽어서 그래. 겸손해야 돼. 충성해야 돼. 내 거 다, 내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 거요. 교회도 하나님 거요. 건물도 하나님 거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앞에 겸손한 하나님께서 높이 들었어.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따랍다. 내 얼굴도 하나님 거다. 뜯어 고칠 거야 안 뜯어 고칠 거야? 뜯어 고칠 거야 안 뜯어 고칠 거야? 뜯어 고치려면 응답받고 뜯어 고쳐. 하나님 내가 좀 어떻게 뜯어 고쳐야 되는데 이게 고칠까요 맞을까요 하고 요즘 저보고 자꾸 말이에요. 쌍꺼풀 수술하라는 거예요. 나이가 먹고 이제 눈이 처져지니까 아이고 이렇게 눈이 처져지냐고. 이제는 쌍꺼풀 수술해도 괜찮겠는데 하는 목사들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했으니까 나보고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쌍꺼풀을 잡고 친구들이 하라는데 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하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하지 말고 좀 더 있다 해라. 얼굴에 손 안 대대는 거 고치는 거 기도하고 해야 돼요. 왜 그래요? 내 거요 누구 거요? 내 몸 다 하나님 거요. 신경질 내지 말아요. 바가지 긁지 말아요. 잔소리하지 말아요. 욕심 부리지 말아요. 다 하나님 거요. 이 하나님 거라만 알면 그때서부터 사람이 겸손해. 나 지금 교회 우리 이거 작아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 건데 뭐 하나님 거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 거니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세문안교회 이인수 장로가 거론되네요. 중요한 오류는 아니지만 사소한 오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인수 씨는 1961년 5.16 쿠데타 당시 반혁명 분자로서 체포된 것은 아닙니다. 그는 도리어 쿠데타 주도 세력이었습니다. 5.16 쿠데타 당시에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인물이 바로 이인수 씨입니다. 그가 체포된 것은 1965년이었습니다. 박정희가 대통령이 된 이후지요. 군부에 의해서 체포가 됐습니다. 혐의는 어머나 세상에 쿠데타를 획책한 것이었습니다. 왜 쿠데타를 생각하게 됐느냐?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에 쿠데타를 일으킬 때 5.16 때 혁명과업을 완수하고 참신한 정치인에게 정권을 넘기자 이런 취지를 밝혔단 말이죠. 근데 이 취지를 어기고 청와대에 들어앉은 거 아닙니까? 게다가 또 쿠데타를 주도했던 세력, 친박 세력, 당시 친박정희 세력의 부정부패가 너무나 극심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숭고한 뜻에 의해서 박정희를 상대로 한 쿠데타를 획책한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승진해서 배제된 사람들이다. 그러다 보니까 불만을 품고 쿠데타를 획책한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든 이인수 대령은 이때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사실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인수 대령, 훗날에 자신이 사형 언도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인수 대령 사형수가 돼서 성경 50독을 하니까 무기징역으로, 또 70독을 하니까 15년형으로 감형되고 100독을 하니까 투옥된 지 12년 반 만에 세상에 나오게 됐다. 이런 주장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형수가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인수 대령은 사형 언도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당시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은 원충현 대령과 박인도 대령이었습니다. 37살이었던 육군본부 인사참모 부제도실장 이인수 대령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었습니다. 이런 사실관계 오류가 있었던 건데요. 저는 사실 이 내용보다는 김성광 목사 설교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은 신앙인의 자세로서 합당합니다. 성경에는 인간에 대한 예의와 사랑, 그리고 전 지구적인 평화와 평등의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나도 이 성경의 가치는 빛이 나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성경을 100번 읽으면 뭐가 어떻게 된다니, 어떤 축복을 받는다더니, 이거는 미신을 믿는 논리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값없이 영생을 허락한다는 예수의 뜻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성경 100번 읽어야 복 받는다는 식으로 의무를 강조하는 것,
그것은 헌금 11조를 내야 복받는다는 말로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김성광 목사식의 주장은 복음을 참 저렴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김성광 목사가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에겐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낼 수 있거든요. 큰 교회 목사라면 설교할 때 이게 사실인가 아니면 과장인가 이걸 일단 가리고 나서 강단에서 선포하는 그런 성의는 갖춰야 하지 않을까요? 예, 그냥 우리끼리는 사형수로 하지 이러자는 말이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전국 방방곡곡 최고의 먹을거리를 모았습니다. 여기저기 가지 마세요. 팥가게면 됩니다. 팥가게에서 구매하시면 대한민국 농촌기업을 살린답니다. 팥가게, 인터넷에서 팥가게를 검색하세요. 팥가게. 이번 세월호 사고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성경 말씀처럼 세월호 유족을 위로한다며 한 말이지요. 그러나 바울이 했던 이 말의 본질은 소통의 능력을 키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월호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를 무시하며 모른 척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말 하기보다는 들어야 할 사람 아닙니까? 김용민의 새 책 살찐 로마서 고쳐읽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인터파크 등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김용민의 신간 살찐 로마서 고쳐읽기. 빨간펜 목사님은 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매주 일요일 업데이트되며 가장 먼저 들으시려면 국민라디오 화요일 낮 4시에 청취하시면 됩니다. 평소 이 설교 이상하다 싶으시면 제보해주세요. 김용민 PD @gmail.com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김선도, 김홍도 목사의 동생인 임마누엘 교회 김국도 원로 목사의 설교입니다. 김선도 목사도 그랬고 김홍도 목사도 그랬고 김국도 목사도 마찬가지로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줬죠. 들어보겠습니다. 엄청난 사고와 사건들, 살인들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런 모든 문제의 원인은 술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술 취해서 사람을 죽이고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여도 몰랐다고 말하는 세상, 이런 폭행도 저지르게 됩니다. 술 먹으면 담대해지거든요. 쓸데없는 배짱이 생기거든요. 사람 죽일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담배값 인상으로 흡연율이 줄고 국민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술 판매도 그렇게 해야 돼요. 미국이나 유럽은 리코어 스토어에 가서 술 파는 데서 술을 사는데 그냥 들고 오면 안 됩니다. 종이 봉투로 반드시 술인지 뭔지 구분하지 못하게. 그 찬양돼서 너무 좋으시네. 아까부터 고개가 이렇게 하니까는 저 성도들이 다 눈이 글로 가잖아요. 좀 이를 악물고 참아요. 사업하듯 이를 악물고 참듯이 예배도 이를 악물고 졸려오도 좀 참으세요. 다른 사람이 보니까 그래. 난 그래서 그랬지 나야 괜찮아요. 그래서 리코스토에서 술을 종이 봉다리에 담아서 그 자리에서 먹지 않으면 집에서 가운데 길거리에서 펴놓고 술 먹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유럽도 그래요. 유럽에 가니까 노르웨이, 스웨덴이 맥주 한 병에 10,000원이에요. 우리나라는 얼마입니까? 알고도 대답 안 하네. 3,000원 하나요? 맥주 한 병에? 소맥값은 그보다 더 싸죠, 가게에서. 이게 술을 많이 먹도록 나라가 만들어주고 있어요. 담배값 인상하듯 술값도 인상하고요. 파는
위해서만 팔아야 돼요. 소주를 내가 언제 60병 마셨고 맥주를 언제 80병 마셨어요. 술 때문에 망하는 나라가 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이 나라가 술 때문에 망할 것 같아요. 민족의 지도자를 여러분, 기독교 감리교회에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나를 생각하며 시작. 민족의 지도자 33명, 감리교회 지도자 이필주, 정춘수 목사, 신석구 목사, 최성모, 박용만, 신흥식, 박희도, 김창순, 오하영, 구인, 그 다음에 민족의 여성 지도자 비춰주세요. 시작. 김한란. 네, 술 관련한 언급은 제가 그냥 집어넣어 본 겁니다. 음료수보다 맥주를 좋아하는 독일, 한국의 소주를 거의 생수로 여기는 러시아는 김국도 목사 주장에 따르면 곧 멸망하겠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독립운동을 했던 개신교인, 특히 감리교회 인사로 정춘수 목사와 김환란 이화여대 전 총장이 거론됩니다. 그들은 정말 민족지사였을까? 정춘수 목사, 그는 1919년 3.1운동 당시 감리교 목사로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사람으로 참가해서 1년 6개월의 옥고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1938년 5월에는 흥업 구락부 사건에 연루돼서 순환을 당하면서 그해 9월에는 일본에게 백기를 듭니다. 전향 발표를 한 건데요. 이후에 일제의 비호를 받아서 조선감리교 4대 감독으로 비선됩니다. 그 이후에 본격적인 친일 행각을 벌이는데요. 1940년 10월에 발표한 감리교 혁신안에서는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배격하고 일본 정신을 함양한다고 선포했고, 일본 감리교회와의 합동을 이렇게 선포했고, 일본적 복음의 천명을 규정합니다. 일본적 복음은 뭡니까? 심지어 모든 교회의 애국반 활동, 여기서 애국은 일본을 향한 애국이겠죠. 모든 교회의 애국반 활동 강화와 신도들로 하여금 지원병에 다수 참가하도록 독려하는 그런 규정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1941년 10월과 1942년 2월에는 교회의 철문, 철책은 물론이고 교회 종마저 쇠붙이를 수 있는 모든 것을 헌납해서 일제가 벌이는 침략전쟁, 이 전쟁이 완수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각 교회에 요구했고, 심지어 1944년 3월에는 교회를 통합시켜서 그 나머지를 팔아 일제의 전투기 연납을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또 1944년 9월에는 감리교 교역자들을 모아서 한강에서 신도의식을 벌이고 남산에 가서 신사참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일본 경찰과 밀착한 일종의 교회 내의 비밀 조직의 회장을 맡아서 교인들의 사상을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밖에 일본이 만든 각종 조직의 책임자, 직함을 가졌습니다. 적극적인 친일 활동을 벌였던 것이죠. 해방 후 정춘수 목사는 반민특위에 체포돼서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예, 김국도 목사가 정춘수 목사의 한때만 본 것 같습니다. 김환란 박사는 어떤 사람이냐? YWCA 창설자이며 최초의 한국 여성 박사, 그리고 이화여대 초대 총장, 이런 이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942년 12월에 나온 신세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야 기다리고 기다리던 징병제라는 커다란 감격이 왔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귀한 아들을 즐겁게 전쟁터로 내보내는 어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었다. 여기서 어머니들이라 하면 일본 본토에 있는 어머니들을 말하는 거겠지요. 그러나 반도 여성, 즉 조선의 여성 자신들이 그 어머니, 그 아내가 된 것이다. 이제 우리도 국민으로서의 최대 책임을 다할 기회가 왔고, 그 책임을 다함으로써 진정한 황국 시민으로서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다. 생각하면 얼마나 황송한 일인지 알 수 없다. 이 감격을 저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내려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조광 1943년 12월호 보겠습니다. 제목은 뒷일은 우리가, 이겁니다.
학도 출진에 북은 울렸다. 나가라 전선으로. 그 뒤는 우리가 맡겠다. 여기서 학도는 일제 징용에 끌려간 학도병을 말하는 거지요. 매일신보 1943년 12월 26일자입니다. 남자에 지지 않게 황국 여성으로서 사명을 완수하자, 이런 제목인데요. 아시아 10억 민중의 운명을 결정할 중대한 결전이 바야흐로 최고조에 달하니 때 어찌 여성인들 잠자코 구경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학교가 여성특별연성소 지도원 양성기관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인 동시에 생도들도 황국백성으로서 다시 없는 특전이라며 감격하고 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자기 제자들을 전쟁터에 내보냈지요. 근데 여성 제자들 아닙니까? 위안부로 나가도록 참전 독려를 한 것입니다. 그런 김환란 해방 후에 고개를 못 들고 다니다가 이승만 장로 대통령 시절, 같은 종교를 믿는 장로 대통령 시절에는 온갖 교계 직함을 달고 다니더니 3.15 부정선거로 촉발된 4.19 혁명 당시 서울시내 대학 총장들을 소집해서 우리가 학생들을 잘못 가르쳐서 난동을 피우고 있다. 우리가 경무대로 가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사과하자. 이러면서 얼빠진 삶을 이어갔습니다. 베트남전 참전 당시에는 자유의 십자군이라는 그런 호칭을 갖다 붙이면서 전쟁 참여를 독려했던 그런 족적도 남겨놓았습니다. 해방 이전이나 이후나 정신을 못 차린 분이 바로 김환란 씨입니다. 이런 김환란 씨가 민족지사일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제자들을 전쟁터로 내몰고, 권력을 탐하고, 여전히 그가 숭앙되고 있는 현실, 참으로 안타깝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네, 빨간펜 목사님, 이번 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에는 뜻하신 바 큰 성취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용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